안녕하세요. 선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기승입니다. 이번 시간은 50강, 바로 이승만 정부의 경제와 박정희 정부의 정치를 공부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정부 같은 경우는 이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는 거라 학습지는 똑같이 56번 학습지고요. 교과서는 102에서 103쪽, 그리고 112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시간 이승만 정부의 경제를 마무리한 다음에 바로 얼마 안 돼요. 이승만 정부의 경제는 바로 박정희 정부의 그 정치를 공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 58번도 같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6번 프린트 공부하고 바로 58번 프린트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는 이 58번 프린트와 60번 프린트 이 두 장에 걸쳐서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번 시간은 58번 프린트, 교과서로는 104에서 106쪽, 114에서 115쪽, 120쪽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부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현대사 어느덧 한 3분의 1 정도 내용을 달려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이 현대사라고 하는 방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누어 공부하고 앞으로 또 어디까지,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동안 어디까지 공부했고 앞으로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현대사는 크게 몇 가지 파트로 나누어지냐 하면 4가지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현대사는 몇 개요? 4가지 파트요. 첫 번째가 바로 해방 3년사였죠. 그죠?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광복을 한 이후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던 48년 8월 15일,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가 광복 이후에 분단을 맞이하게 되었느냐 해서 이 해방 이후 3년의 역사, 여기서는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이 왜 되었는가, 분단의 이유, 이렇게 나누어 봐야 되고요. 그 다음 바로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까지 이어서 보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해방 3년사였고요. 두 번째는 6.25 전쟁이에요. 동족상잔의 비극, 3년 동안 진행된 6.25 전쟁, 이 6.25 전쟁의 배경, 과정, 결과 나누어 공부하는데 특히 어디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된다? 과정. 이 전쟁의 과정을 자료와 이제 다양한 지도와 글로 된 자료, 이렇게 여러 자료랑 함께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그 전쟁의 전개 과정을 꼭 아셔야 돼요. 특히 인천 상륙작전을 중심으로 전후 관계와 이런 내용들을 명확히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업할 때 특히 지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다양한 글로 된 사료를 중심으로 전쟁의 전개 과정을 정리했었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공부하는 본격적인 현대 정치 경제사예요. 우리가 크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렇게 이제 현대사를 공부할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현대사. 자, 이렇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공부할 때는 크게 어떻게 나눠야 되냐? 정치와 경제로 나눠보셔야 됩니다. 뭐랑 뭐요? 정치와 경제. 정치는 이들이 다 뭐하는 사람들이야? 독재라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독재를 위해 어떤 식으로 헌법을 뜯어 고쳤는가? 독재를 위한 개헌. 근데 어떤 식으로 개헌을 해서 독재를 하려고 했는가라는 거 볼 거고요. 또 그 다음은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는가 해서 4.19, 5.18, 6월 민주항쟁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 경제는 정치가 독재와의 싸움이었다면 경제는 가난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경제 개발의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이런 것들 나누어 공부할 거고, 그 다음 마지막 파트가 통일을 위한 노력, 이거예요. 근데 통일을 위한 노력이 제일 간단해요. 왜냐면 이거는 남북한이 동시에 협의한 거밖에 안 나와.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 공동선언. 최근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있었던 거는 너무 현대라서 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자, 현대사는 크게 4가지 파트, 해방 3년사, 6.25, 현대 정치 경제, 통일을 위한 노력,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나누어 공부하고요. 우린 지금 이 3번째 파트, 현대 정치 경제 공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승만 정부의 정치 공부했고, 이제 뭐 볼 차례? 경제 볼 차례라는 거.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큰 그림 그리고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그리고 얼만큼 공부했고 앞으로 뭘 공부할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승만 정부의 경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56번 프린트 왼쪽 아래 나와 있죠? 이승만 정부의 경제. 자, 이승만 정부의 경제는 여러분 그 50년대 초까지만 해도
철저하게 누구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냐면은 미국에게 우리가 의존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특히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엔 이 나라에 남아있는 게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이게 우리나라 그때 얼마나 비참했냐면 국민소득이 65달러인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60 상당히 가요, 여러분들. 국민소득 65달러?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말 가난했다는 얘기야. 그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고요. 당시 이제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왔던 유엔군 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가 뭐라 얘기했냐면은 이 나라가 6.25 전쟁이 터지기 전으로 돌아가는 데 말도 100년이 걸릴 거래. 그럼 6.25 전쟁 터지기 전엔 잘 살았어요? 아니잖아. 우리 일제강점기 35년을 겪고 광복을 했잖아. 그때도 완전 거지 중에 산거지란 말이에요. 일본에게 쥐어 뜯겨가지고. 근데 그 가난했던 해방 직후, 일제강점기가 끝난 해방 직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데 말도 100년이 걸릴 거래. 그 말은 6.25로 이 나라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야.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오직 믿을 거라고는 미국의 무상원조. 그 미국의 원조에 의존했다. 이때는 여러분 미국이 말 그대로 무상원조. 무상원조가 뭐야? 우리한테 뭐 돈을 받고 뭘 준다는 거예요? 아니요. 미국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공짜로 우리나라 도와준 겁니다. 왜냐면 미국이 보기에 당장 미국이 그런 식량이나 이런 걸 생필품을 지원 안 해주면 나라 사람들 다,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 사람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야.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굶어 죽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 무상 원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미국이 공짜로 주는 그 원조물에 의존을 하는데 이때 미국이 원조해 주는 그 공짜 물건, 그 공짜 물자, 무상 원조되는 물자를 토대로 이루어진 산업이 바로 이승만 정부의 상징적인 거예요. 바로 자, 이제 뭐라고 적었죠? 300산업. 이 300은 300, 그 300이 아니라 여러분들 3, 세 가지의 100, 하얀 산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하얀 게 바로 뭐냐? 밀가루, 설탕, 면화예요. 자, 밀가루, 설탕, 면화 공통점이 뭐예요? 색깔이 다 하얗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준 게 밀가루와 설탕이랑 면화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국이 공짜로 이제 원조해주는 이 밀가루랑 설탕, 면화 이걸 이제 가공하는 산업이 300산업이야. 뭐 밀가루를 이제 가공하는 게 제분이라 그래요. 제분. 밀가루를 제조하는 거, 그 제분. 그리고 설탕, 제당, 면화, 면방지 이렇게 미국이 원조해주는 밀가루, 설탕, 면화를 가지고 가공하는 산업이 바로 300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죠. 미국의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소비재 공업이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산업이었어요. 이 300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 긍정적인 영향도 끼칩니다. 일단 당장 전쟁 후에 와장창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그 저의 이제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외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래서 미국에 대한 인식이 되게 좋으셨어. 쌤 외할머니께서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다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셨던 분들이야. 근데 그때 너무 어리니까 기억이 더 없으시고 좀 어느 정도 10대 시절 때 6.25를 겪으셨어요. 근데 진짜 힘들었다 그러시더라고.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근데 항상 입만 열면 무슨 얘기 하시면 그래도 그때 미군이 준 원조로 먹고 살았다. 미국이 준 그 밀가루, 미국이 준 빵, 미국이 준 우유 그거 먹고 살았다. 그때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은 굶어 죽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때의 경험을 하신 분들은 미국에 대한 인식이 엄청 좋아. 당장 나를 먹고 살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당장의 우리의 절대적인 빈곤, 식량 문제 전후 복구에 큰 도움이 된 건 사실입니다. 이때 정말 미국이 우리한테 무상원조 안 했으면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많이 굶어 죽었을 거야.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300산업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만 미쳤느냐? 아닙니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큽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 공짜를 좋아하면 머리카락이 잃는 거죠, 여러분들. 큰일 나요. 근데 아무튼 뭐 그냥 농담이고 미국이 공짜로 주는 게 우리에겐 독도 됩니다. 왜냐면 봐봐. 지금 미국이 뭘 우리한테 공짜로 줘요? 밀가루, 설탕, 면화. 얘들아 미국에서 미국 농촌 가봤어요? 우리나라 농촌 어때? 여러분 시골 가끔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끼껏해야 뭐 손으로 뿌리거나 아니면 끼껏해야 트랙터 덜덜덜 하는 그 트랙터 끌고 다니잖아. 미국 농촌은 스케일이 달라 얘들아. 일단 평소부터 수십만 평이고요. 씨 뿌릴 때 비행기로 뿌려. 비행기가 뭉 지나가고 씨 부앙 뿌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넓이에서 엄청난 양의 농산물이 미국에서 나와. 이것도 얘들아 미국에서 우리한테 준 게 뭔지 알아요? 자기 나라에서 남아도는 거. 너무 생산량이 많아서 남아도는 걸 주는 거야. 근데 봐봐. 이렇게 남아도는 밀가루, 설탕, 면화를 떨이로 주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피해를 볼까?
그래, 우리나라에서도 밀가루, 설탕, 면화를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밀가루 농사 짓는 사람들, 설탕 재배하는 사람들, 면화 재배하는 사람들은 경쟁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내가 1년 내내 뼈 빠지게 밀가루, 설탕, 면화 생산해봤자 미국에서 수십 톤씩 막 수백 톤씩 공짜로 들어오는데? 내 거 누가 사줘 그러면? 우리나라 농촌 경제가 완전 아작나버린 거예요. 미국에 이 공짜 농산물이 막 들어오니까 농촌 경제가 버틸 수가 없는 거야. 특히 미국의 원조 물자인 밀가루, 설탕, 면화를 생산하는 농가는 그냥 전멸이에요, 전멸. 미국의 원조 농산물이 유입되면서 농촌 경제가 파탄났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승만 정권은 미국이 공짜로 주는 저 밀가루, 설탕, 면화를 가공하는 소비재 공업, 300산업 같은 소비재 공업에 골몰하다 보니까 정작 진짜 우리의 근본적인 힘을 키워줄 만한 생산자 산업, 기계나 철강이나 이런 거에는 제대로 성과를 못 거둬서 말했잖아. 미국이 원조해주는 물가를 가공하는, 밀가루, 설탕, 면화를 가공하는 소비재 공업 위주로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물건을 스스로 생산해내는 기계, 철강 등의 생산재 산업 분야에서는 발전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은 유니세프가 아니에요. 그죠? 유니세프처럼 인도적인 차원에서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구호기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에야 당연히 우리나라가 너무 힘드니까 그 동맹국의 의리로 좀 도와준다고 쳐도 미국이 언제까지 우리를 공짜로 먹여 살릴 수는 없어. 그지? 언젠간 우리도 미국의 지원이 끊기고 우리 힘으로 스스로 자립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승만 정부는 그걸 못했어요. 이승만 정부는 언젠간 미국의 원조가 끊기고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 자립해야 된다. 언젠간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 언제까지 미국이 주는 이 공짜 물건을 가공하는 300산업 요것만 가지고는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거를 제대로 준비를 못했어. 미래를 준비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 50년대 후반 가면은 미국이 이제 더 이상 공짜로 물건을 원조 안 해야 이제 줄 만큼 줬지 공짜로? 이젠 우리도 공짜로 못 줘. 돈 주고 팔게. 유상 원조.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제 물건을 파는 거야. 거기다가 돈도, 물건만 준 게 아니라 돈도 많이 줬거든. 그 돈도 이제 공짜로 안 줘요. 유상 차관, 이런 식으로 미국의 원조가 감소합니다. 근데 말했듯이 이승만 정부는 이런 미국의 원조 감소에 제대로 된 준비, 대응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냥 정권 연장에만 골몰하다 보니까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50년대 후반에 이 미국이 원조를 줄이고 무상 원조에서 유상 원조와 유상 차관으로 미국의 정책이 전환되니까 우리 경제가 완전히 엄청나게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터지는 거야? 4.19 혁명. 쌤, 4.19 혁명의 원인은 3.15 부정선거 때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거였잖아요. 맞아요. 4.19 혁명의 정치적인 배경이 3.15 부정선거, 이승만 아니라겠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3.15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 김주열 열사의 죽음 이런 거였다면 정치적 배경이, 경제적 배경은 경제 위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가뜩이나 이승만 정부에 대한 불만이 쌓일 만큼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이슈가 빵 터지니까 물러가라. 이승만 물러가라가 되는 거야, 얘들아. 이게 여러분 모든 정권은 이제 이게 뒤집어질 때 경제적 위기가 같이 와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박정희 정권도 이 경제적인 위기에서 정권의 그 붕괴가 시작이 돼, 얘들아. 아무튼 4.19 혁명의 또 다른 배경, 이게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도 원인이지만 이런 50년대 후반 미국의 원조 감소로 인한 경제 위기도 있었다라는 거고요. 아무튼 이런 이제 게 있다. 해서 여러분들 제가 노란색으로 썼던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50년대 초 무상 원조에서 50년대 후반 유상 원조, 유상 차관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50년대 초반 미국이 공짜로 원조해준 저런 밀가루, 설탕, 면화를 원조 물자를 가공했던 소비재 공업이 300산업이다.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그리고 미국의 원조가 감소하면서 경제 위기가 왔고 이러한 경제 위기는 4.19 혁명의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 정도 살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58번 프린트로 넘어가서 박정희 정부의 정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럼 이제 58번 프린트로 넘어와서 박정희 정부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박정희 정부도 여러분 이승만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치와 경제로 나누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정치는 뭐와의 싸움? 독재와의 싸움.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독재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개헌을 했는가, 어떤 식의 행동을 했는가 하는 그 독재를 위한 움직임, 그리고 거기에 맞서는
우리의 저항, 이렇게 정치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나눠볼 건데, 여러분, 이 현대사에서는 박정희 정부가 양이 가장 많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그 재임 기간이 제일 길어요. 대통령 재위 연도로만 따져도 16년 대통령을 했고요. 63년부터 79년까지. 그리고 그 대통령 그 대로 따지면 5대부터 9대 대통령을 혼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정치와 경제로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셔야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고요. 또 여러분, 이게 이승만 정부랑 다른 게, 이승만 정부는 정치는 양이 많았는데 경제는 되게 양이 적었죠. 이렇게 봐야 300산업이 끝이었잖아. 근데 박정희 정부는 정치도 양이 많지만 경제도 양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 박정희 정부 정치와 경제 나누어서 균형 있게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박정희 정부의 정치 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58번. 자, 여러분, 우리 배운 내용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 무슨 혁명이 있었죠, 여러분들? 바로 4.19 혁명. 1960년도에 이 3.15 부정선거에 항의한 4.1 최초의 민주시민혁명인 4.19 혁명이 터지고, 이 4.19 혁명 이후에 여러분 이승만 정부는 무너지죠. 그죠? 그러고 나서 뭐가 들어서요? 장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장면 정부는 권력을 잡자마자 법을 바꿉니다. 이게 바로 3차 개헌이에요. 자, 우리 1차 개헌, 2차 개헌 뭐였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1차 개헌이 뭐였어요? 이 발췌 개헌이라 그래서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던 거였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중에 피난 갔던 임시수도인 부산에서 2대 대통령 그걸 하고 싶은데,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는 간선제 하에서는 당선될 가능성이 없자 국회의원들을 협박해서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었던 게 1차 개헌, 발췌 개헌이었죠. 그죠? 2차 개헌은 뭐였죠? 당시 초대 헌법상 대통령은 딱 임기 4년의 중임 2번까지만 가능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 라고 하는 4.4 개헌, 반올림 개헌을 통해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했죠. 이게 바로 2차 개헌이야. 그러니까 1차 발췌 개헌, 2차 4.4 개헌, 그리고 이번이 3차 개헌입니다. 자, 여기서는 뭘 이야기했느냐? 장면 정부는 이승만 정부의 독재 원인을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는 데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니까 어떻게든 법을 뜯어 고치고 온갖 별수를 다 하더라도 대통령만 하면은 게임 끝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실어주니까 그 대통령 한번 해먹겠다고 이런 식의 부정과 불법이 자행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확 줄여야 한다 해서 나온 게 3차 개헌이야. 여기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요, 그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 정부를 구성하는 국회에 넘기는 내각 책임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내각 책임제, 다른 말로는 의원 내각제예요. 이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라는 시스템은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장면 정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면 정부가 이게 시험에 나오면, 장면 정부는 절대로 단독 문제로 나올 수가 없어. 양이 너무 적어요. 장면 정부가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나머지 정부의 문제가 나오는 때에 오답용 선지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 이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현대 정치상 오직 장면 정부에서만 유일하게 등장했던 체제야. 그게 바로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 이게 나오면 무조건 장면 정부입니다. 다른 정부에 해당 안 돼요. 그럼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각이 책임을 진다라는 건데, 내각은 정부를 말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죠. 그죠? 그러면 매번 이제 그런 거 총선이라고 하잖아. 총선 결과가 나오죠. 뭐 이번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서 현재 지금 180석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180 이상을. 이렇게 얘들아,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가장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 있죠? 그 정당이 나라의 대표가 되어서 그 정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내각 책임제야. 그러니까 가장 다수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이 책임지고 내각, 국회, 정부를 꾸려가는 체제, 의원들이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는 체제가 이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는 여러분 대통령 있어요. 없는 거 아니야.
대통령은 있어. 근데 대통령은 아무런 실권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그냥 나라의 대표에 불과하고요. 실제 실권은 누구에게 있냐? 방금 말했지. 누가 정부를 구성한다고? 가장 많은 의원수를 배출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한다 그랬죠? 그 가장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의 대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국무총리라 불러요. 이 국무총리가 자신의 당원들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인 실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에게 있는. 이게 바로 의원 내각제, 다른 말로 내각 책임제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랑 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여러분들 누구라고 불러? 지금 현재 스가 총리. 또 여러분에게 익숙한 총리가 누가 있죠? 스가 전에 아베 총리. 우리가 스가나 아베를 대통령이라고 안 하잖아. 총리라 그러잖아, 얘들아. 그게 이런 거예요. 스가나 아베나 그 당시 일본에서 가장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한 그 자민당의 대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체제예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이때 장면 정부만 유일한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장면이 아님에도 실권을 당시 국무총리인 장면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시 정부를 대통령인 윤보선의 이름을 따서 윤보선 정부가 아니라 국무총리인 장면의 이름을 따서 장면정부라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요? 장면정부 하면 이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차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확 줄이고 내각책임제를 도입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을 한 번 더 바꿉니다. 장면정부는. 쌤, 뭐예요? 장면도 독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법 바꾼 게 아니라 이 4차 개헌은 뭘 위한 거냐? 3.15 부정선거 있죠? 이거 진짜 얘들아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이야. 이거 그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가 자행됐는지 봤죠? 투표함 바꿔치기, 불량배 동원, 3인 1조 공개투표, 사전투표, 별의별 진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잖아. 그래서 그 3.15 부정선거의 책임자들, 3.15 부정선거자들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법에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안산 친구들 알고 있죠? 조두순 이놈이 석방이 됐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조두순이 몇 년 살고 나는지 알아? 12년이야.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조두순 진짜 사형시켜도 모자랄 정도의 극한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12년이야. 이게 뭐냐면 근데 봐봐. 조두순은 그 당시 조두순이 잘못을 저지르고 법정에 섰을 당시에 받을 수 있는 법으로 때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을 받은 거야.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이 반성을 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12년이 말이 되냐 해서 법을 바꿔. 이름하여 조두순법이라 그래가지고 아동 성범죄자에게는 술 먹었다, 심신미약이다, 그딴 핑계 안 된다. 그냥 최고 형량 때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조두순이 잘못을 저지른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조두순에 관련된 법 바뀌었잖아. 근데 이 조두순법은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니 조두순을 처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법은 만들어지기 전에 일은 관여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법은 만들어진 이후부터 적용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전에 일은 건들 수가 없어. 이거 뭐라 그러냐면 소급 적용이라 그래요. 이런 거야. 내가 여러분에서 야 이제부터 지각자들은 벌금 10,000원씩이다 한 다음에 갑자기 어제 지각자들부터 10,000원씩 내. 너 어제 지각했잖아. 이게 안 되는 거야. 한번 규칙을 정하면 그 다음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무조건. 법이 그래. 근데 이때만 처음으로 이 법이 만들어진 이전의 사람들도 처벌하겠다. 소급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을 만들고 이 법을 시간을 거슬러서 3.15 부정선거자들을 처벌하는 데 쓴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러면 좋겠지만 소급 입법이라는 걸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이때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법이 만들어지고 이전으로 적용된 소급 입법은 이때밖에 없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3.15 부정선거자들을 처벌하고 했던 게 4차 개헌이고 또 이때 뭐도 준비하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준비합니다. 쌤, 나 역사 좀 아는데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 정부의 트레이드마크 아닌가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박정희 정부가 뒤에 배우겠지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한 건 맞아. 근데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박정희가 처음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장면 정부 때 계획을 세워놨어. 왜냐면 장면 정부도 알아.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건 4.19 혁명을 통해서 시민들의 분노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건 3.15 부정선거도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고 했죠. 300산업 이후에 경제가 완전 아작났잖아. 미국의 원조 물자가 감소하면서 경제가 완전히 아작나서 시민들이 더 뿔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경제를 개발해야지만 정치가 안정될 것이라 그래서 이미 장면 정부도 이걸 준비는 했어요. 근데 이걸 실행을 못한 거지. 왜 실행을 못했느냐? 여러분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죠. 여러분 수능 끝나면 이제 고3들이 뭐예요? 우와 광내. 요즘이야 코로나를 그렇게 못하지만 수능 끝나면 난리 진짜. 생각해봐. 얼마나 억눌렸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야, 너 나중에 수능 끝나고 대학 가면 실컷 놀아. 지금은 공부해 이러니까 하루 종일 공부했잖아. 3년 동안 공부만 한 거야. 언제를 바라보고? 수능을 바라보고. 수능이 끝났네. 이제 그 억눌렸던 욕망에 표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막 미친 듯이 놀잖아. 수능 끝났다고. 근데 마찬가지야. 이승만 정부가 여러분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독재를 했죠. 그죠? 그리고 굉장히 각계각층 이거 찍어 눌러왔단 말이야. 근데 그 이승만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무너진 거란 말이야. 그 10년 동안 억눌려온 사람들의 욕구가 폭발하는 거예요. 수능 끝난 고함처럼. 야! 사회혁명. 우리 손으로 독재정권 무너뜨렸잖아. 우리 손으로 무너뜨린 거 아니야? 이제 이승만 정부 때 못다 했던 나의 욕구, 나의 권리, 내 목소리 들어줘. 해서 이승만 그 사회혁명 이후에 각계각층 욕구가 폭발을 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때 살아계셨는데 하시는 말씀은 나라 망하는 줄 알았대, 진짜. 맨날 진짜 시위, 사람들이 시위만 잔뜩 한 거야. 그 억눌린 욕구가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작년 정부가 이렇게 각계각층의 요구를 적당히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당시 이 정권을 잡고 있던 장면 정부, 민주당이거든. 가장 많은 정당을 배출한 당시에 그 자유당이, 이승만 정권의 자유당이 무너지고 가장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해서 정부인 내각을 책임지고 있던 당이 바로 민주당이야. 그 민주당의 국무총리가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이 민주당이 그 당시에 분열했어. 공동의적인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니까 권력을 잡은 이 민주당이 완전 갈라집니다. 특히 누가 갈등을 벌였냐? 윤보선이랑 장면이 갈등이 되게 심했어요. 왜냐면 윤보선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처음이잖아, 내가 책임제가. 윤보선은 본인이 대통령 되니까 야, 나도 이 나라의 대표다 이러는데 이게 뭐야? 실권은 다 누가 가져가? 총리가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둘이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민주당이 막 자기들은 분열하지, 사람들은 막 내 말 들어줘 이러고 있지. 사회 혼란을 전혀 수습하지 못하고 나라가 혼란에 빠진 거야. 이때 등장했던 게 바로 누구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예요. 이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프린트에 아래 나와 있지만 좀 공간 관계상 옆으로 옮겼습니다. 박정희 정부, 박정희 대통령. 그때 당시 박정희는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박정희의 직업은 뭐였냐? 솔저. 군인이었어요. 직업군인. 당시 별 하나, 원스타였어. 원스타 아니야, 투스타였나? 하여튼 원래 박정희는 군인이었어요. 직업군인. 근데 이 박정희가 여러분들 육군 소장, 소장이니까 투스타다. 당시 육군 소장이었던 박정희와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쿠데타,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신을 따르는 군대를 이끌고 나라를 뒤집어 엎은 거야. 이게 바로 5.16 군사정변이에요. 5.16 군사정변. 5.16 군사정변. 다른 말로는 이제 쿠데타라고도 하죠. 이게 61년입니다. 그러니까 4.19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이게 정부가 엎어진 거예요. 5.16 군사정변. 이때 박정희와 그를 따르는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명분은 뭐냐? 우리는 절대로 권력을 탐해서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다. 우리도 안다. 군인의 본분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군인의 본분임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인들이 반란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거는 우리가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다. 우리는 막 권력을 장악하고 막 정치 권력 장악하고 욕심 부리고 이게 아니다. 우리는 이 혼란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나라를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그들의 명분은 그거였어요. 그들이 이제 말한 거는 지금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다. 지금의 민주당 장면 정부는 이 혼란을 극복하려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걸 왜 내비두면 안 되냐? 우리 위에 누가 있다? 북한이 있잖아. 6.25 때 그렇게 당한 정신 못 차렸냐? 지금도 북한은 휴전 중이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혼란하다면 북한이 또 밀고 내왔을 때 막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나라를 안정시켜야지만 누구의 침입으로부터? 저 공산주의 빨갱이 북한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한다? 빨리 나라를 안정시켜서 북한에게 맞설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안전하고 튼튼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부득이하게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우린 절대로 사사로운 욕심으로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다. 라는 게 박정희 그 사람들의 말이었어요. 일당이라는 표현이 좀 부정적해서 박정희 패거리 일당?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16 군사 반란, 군사 정변으로 권력을 장악했던 이 박정희 파는 반공을 국시로 삼아요. 우리는 제일 먼저 뭐 해야 한다? 반공.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나라를 안정시켜야 한다. 반공을 국시라는 건 국가의 최고 시책이라는 거예요. 국가 최고 목적. 반공을 국시로 한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공산주의로부터 맞서는 튼튼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뭘 개발해야 한다? 경제를 개발해야 한다. 이 혼란을 극복하고 공산주의에 맞서는 안전하고 튼튼한 나라, 그리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 두 가지 캐치프레이즈 되게 중요한 거야. 박정희 정부가 반란을 일으켰던 그 명분이 이거예요. 반공과 경제개발. 그리고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들면 어느 정도 이제 나라의 혼란이 잦아들고 공산주의에 맞서는 튼튼하고 안전한 나라가 되고 경제가 개발된다면 우리는 본래 우리의 자리, 군인으로 돌아가겠다.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군인으로 돌아가겠다. 그럼 권력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야? 원래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정치인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양심적, 근데 단 전제 조건 달아. 아무에게나 돌려주면 안 되겠죠. 그럼 기껏 안정된 나라가 또 혼란에 빠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심적이고 참신한 정치인이 있다면 그 양심적이고 능력 있는 정치인에게 이 권력을 얌전히 돌려주고 우리는 본래 우리의 자리인 군인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민정이양이라 그래. 그러니까 민간 정부에게 권력을 이양 넘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명분 아래 이제 박정희는 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군인 정치가 시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박정희 정부가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만든 두 가지 기구가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마치 통리기무하문, 군국기무처 이런 거 기억나요? 근데 그런 특정 단어가 시대를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되듯이 지금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박정희 군사정부가 만든 기구 바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를 다시 다시 건설하는 최고회의를 만들겠다 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고요. 이걸 통해서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처리했고요. 또 중앙정부, 와 이게 되게 중요한 기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의 국정원이에요, 여러분들. 중앙정부부. 이 중앙정부부를 만듭니다. 이거 왜 만들었냐? 공산주의 첩자를 잡아내겠다. 지금 이 나라에는 북한이 보낸 이 빨갱이 간첩들이 드글드글하다. 우리가 그 간첩들을 잡아내겠다라고 해서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잠깐 정리해보면은, 봐봐. 잠깐 중간정리 잠깐 할게요, 여러분들. 자, 4.19 혁명이 터졌고요, 여러분들. 4.19 혁명으로 이제 이승만 정부는 무너지고 뭐가 들어서 장면 정부가 들어섭니다. 장면 정부는 3차 개헌을 통해서 정치 체제를 뭘로 바꿔요? 대통령의 힘을 줄이고 다수의 의원들에게 권력을 나누어주는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로 정치 체제를 바꿉니다. 이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는 장면 정부 때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실권은 국무총리인 장면이 가져갔고 4차 개헌을 통해서 3.15 부정선거자들을 처벌하는 소급입법을 진행을 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준비했다. 이런 건데 문제는 4.19 혁명 이후에 나왔던 혼란을 장면 정부가 전혀 수습하지 못하고 나라가 혼란한 상황이었다. 이 틈을 타서 누가 움직였다? 당시 군인이었던 박정희가 반란을 일으켰다. 바로 5.16 군사 쿠데타입니다. 이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명분이 뭐라고요? 우리는 사사로이 권력을 타면서 반란 일으킨 게 아니야. 우리는 이 나라를 저 공산주의 빨갱이로부터 맞설 수 있는 안전하고 튼튼한 나라 반공체제를 만들고 온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경제개발을 위해 일어났어. 우리는 반공과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대의를 위해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언젠간 이 나라가 안정되면은 모든 권력을 양심 있는 정치인에게 돌려주고 우리는 군인의 자리로 돌아갈게. 그러니까 우리가 당분간만 이 혼란이 극복되는 이 당분간만 우리가 나라를 좀 다스려 갈게 하고 군정을 실시합니다. 그 과정에서 만든 게 두 가지라고 했죠. 뭐랑 뭐? 국가재건 최고회의, 중앙정보부. 이걸 이제 만듭니다. 자, 근데 봐봐. 지금 명분이 혼란을 극복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어느 정도 혼란이 가라앉으면 그들이 약속한 대로 민간 정치인, 능력이고 양심 있는 정치인의 권력을 물려주고 그들은 다시 원래의 자리인 군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죠? 지금 약속한 게 그거잖아. 계속 정치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 박정희 일당들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군정 막바지쯤에 가서요. 법을 또 바꿔요. 법 몇 차 개헌이야? 1차 발췌, 2차 4.4.5입, 3차 내각 책임, 4차 소급입법, 5차 개헌. 이 박정희 군정이 5차 개헌을 합니다. 법을 또 바꿔요. 이건 장면을 까는 거야. 장면 정부가 그 이승만 정부의 독재를 견제하느라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이 권한을 다수의 의원들에게 나눠주는
그 내각 책임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러니까 다수의 의원들이 권력을 나눠 가지니까 그 분산된 권력이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그냥 와글와글 싸움박질만 벌어지더라. 나라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나라의 대표에게 권력을 몰아주고 그 대표가 나라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다시 권력을 누구에게 줘야 한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권력을 주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나라가 흘러가야 한다. 그래서 다시 이 국무총리와 의원들에게 나눠져 있던 권력을 누구에게 돌려준 거야? 대통령에게 돌려주는 대통령 중심제의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는 4년의 중임이다 라고 다시 딱 고쳐요. 왜냐면 이승만이 그 첫째 대통령령에서 그 무한으로 만들어버렸잖아. 그걸 다 자꾸 롤백 시킨 거야. 임기는 4년이고 딱 2번만 할 수 있다 라고 다시 권력을 대통령에게 돌려주는 대통령 중심제를 하게 됩니다. 이게 5차 개헌이야. 그리고 당을 하나 만들어요. 민주공화당을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야 너 뭐야? 너 분명히 이 혼란을 극복하고 반공과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목적 아래 이 혼란만, 이 사회혁명 이후에 이 혼란만 극복하면 민간인에게 권력 돌려주고 다시 군인하겠다며. 근데 왜 정당을 만들어? 정당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잖아 했더니 박정희가 어떻게 해요? 군복을 딱 벗는 거야. 그런데 뭐가 나오는 거야? 양복이 딱 나오는 거야. 그 양심 있는 정치인 나야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야 나라고. 그러니까 박정희 이거야. 내가 이 혼란을 극복을 하고 권력을 물려줄 양심적인 정치인을 찾아봤는데 있다 없다? 없다. 죄다 썩은 놈들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껏 안정시킨 나라 이 권력 저 썩은 애들에게 돌려주면 다시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저희 김일성이 내려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살펴봤더니 양심적인 사람 있더라.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군복을 벗고 양복을 입고 민주공화당 대표 박정희가 나오는 거야. 육군 소장 박정희에서 민주공화당 대표 박정희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박정희가 이제 군인을 그만뒀잖아. 육군 소장을 은퇴하고 민주공화당의 대표가 된 거잖아요. 그때 박정희의 퇴역사가 뭐였냐면은 다시는 이 나라에 나와 같은 불행한 군인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였어요. 이게 참 중의적인 의미죠. 이게 박정희 인생을 보면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박정희 개인의 인생을 봤을 때는 차라리 군인을 그만두지 않았다면 더 행복했을 수도 있어. 나중에 박정희가 되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거든요. 박정희 가족 되게 불행하죠. 아무튼 다시는 불행한 군인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제 육군소장 박정희에서 공화당 대표 박정희가 딱 된 다음에 뽑아주세요 하고 대선에 나온 거야. 그래서 민주공화당 대표 박정희와 민주당의 이제 현재 대통령이었던 윤보선이 붙습니다. 5대 대선으로. 이때 누가 이겼느냐? 박정희가 이깁니다. 왜? 당시 박정희가 여러분들 제가 그 이승만이 포기를 모르는 남자라면 박정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남자야. 박정희가 실제로 이거 민주공화당을 창당했을 때 사람들이 욕을 엄청 많이 했어요. 야, 씨, 너 분명히 약속이랑 다르지 않냐? 너 분명히 권력 돌려주고 군인 돌아가겠다 그러더니 뭐 하는 거냐? 너도 권력을 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욕했을 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박정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 4.19 혁명 이후에 바뀌는 건 없고 먹고 살긴 여전히 힘들고 나라는 혼란스럽고 염증을 느낀 거야. 아, 누가 돼도 좋으니까 제발 좀 나라 안정시키고 먹고 살게만 해줘. 그걸 사람들이 원했어. 그래서 박정희는 딱 선거할 때 이거 2개를 내세웁니다. 국민 여러분, 저 한번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그때 이 혼란을 수습하는 거 보셨죠? 저 한번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이 나라를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해드릴게요. 언제까지 이렇게 거짓처럼 할 겁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식들만큼은 배부르고 따숩게 잘 먹고 잘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경제 개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나라에 6.25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빨갱이들로부터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튼튼하고 안전한 나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과 반공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딱 내걸어서 윤보선을 꺾고 박정희가 대통령이 돼요.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했으면 뭐 해야죠? 지켜야죠. 왜 국민들이 전직 그것도 말을 바꾼 박정희를 뽑아줬다고? 이거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라는 거에 매력을 느낀 거야.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럼 박정희는 이제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권력을 잡을 수 있어요. 본인이 그걸로 권력을 잡았으니까.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이 경제개발이 결국에 핵심이 된 거야. 근데 박정희가 대통령 되고 나서 깜짝 놀랐다 그래. 왜 놀랐는지 알아?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더 그진 거예요.
박정희는 어느 정도 경제개발을 할 만한 돈이 있을 줄 알았대. 대통령 됐을 때. 근데 대통령 되고 나서 나라 궁궐 딱 열어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라가. 그지인 거야. 완전 생그진 거야. 어떡하지? 경제개발과 뭐가 필요한데? 그래, 머니가 필요하잖아. 근데 그 머니가 있다 없다? 도저히 이 나라에서는 그 머니, 경제개발을 위한 머니가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나라 안에서 못 구하면 외부에서 끌어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끌어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생각해볼 만한 주제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승만 정부를 말할 때 되게 조심스러운데 박정희 정부를 말할 때 더 조심스러워요. 이게 워낙 예민한 주제라서 제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저는 팩트만을 전달할 테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자, 여러분은 과정과 결과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과정, 누군가는 결과겠죠. 여러분 이런 거요. 여러분 친구랑 오후 2시까지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 근데 이대로 가다가 늦어. 그러면 이런 거야. 나는 오후 2시까지 만난다고 하는 그 결과, 약속, 결과를 지키는 게 중요해. 그 결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중간에 무단횡단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과를 위해서라면 과정은 좀 잘못해도 괜찮다.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2시까지 만난다는 약속, 결과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다. 설령 내가 2시까지 약속 시간을 못 지키더라도 무단횡단, 법을 어기는 불법은 하면 안 된다. 결과보다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개인의 가치 판단이잖아. 박정희는 어떤 사람이었냐? 결과. 오직 결과만을 보고 갑니다.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정은 상관없다. 하는 완전 불도저 같은 노빠꾸 남자가 박정희예요. 그래서 박정희는 이 경제개발을 위한 돈, 머니를 확보하는 이걸 경제개발을 위한 머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정은 필요 없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라고 했어. 그래서 박정희가 일단 돈을 어디서 끌어오느냐? 일본으로부터 끌어와요. 에? 누구요? 일본이요? 쌤, 우리 일본한테 35년간 식민지 배당했잖아요. 아직 광복한 지 20년도 되지 않았던 시점인데 무슨 놈의 일본한테 돈을 끌어와요? 여러분 맞아. 실제로 광복 이후에 이승만 정부는 일본이랑 외교를 단절했어요. 이승만 일본 엄청 싫어했거든. 본인이 이제 일본에게 그 독립운동 하기도 했고, 너희 일본 놈들이랑은 상종도 안 한다 해가지고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이승만 정부 동안에 거의 10년 넘게 국교 단절이었어. 근데 이제 박정희가 일본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바로 일단 적어드리면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한일 협정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한일 국교 정상화라고 합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이게 이제 65년에 있었던 거예요. 참고로 4.19 혁명이 1960년이었고 5.16 쿠데타가 61년이었고 그 다음에 박정희가 어느 정도 경제 그 상황을 수습한 다음에 공화당을 창당하고 5대 대선으로 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게 63년이야. 대통령 된 지 이제 2년 만에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일본과 외교협정을 냈습니다. 자, 한일협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단절돼 있던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한다? 정상화시키겠다. 일본과 외교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뭘 위해서? 오직 뭘 확보하기 위해? 경제개발을 위한 머니, 돈을 위해서 일본과 외교 관계를 회복하는 거야. 배경, 경제개발을 위한 뭐 확보?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근데 쌤, 일본이랑 그 외교 관계를 회복한다 그래서 돈이 나와요? 아니 뭐 일본이랑 우리랑 외교 관계 회복하면 일본이 뭐 우리한테 돈이라도 준대요? 네, 맞아요. 진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당시 여러분 미국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 봐봐, 여기 안 적어도 돼. 당시 우리 아시아 상황을 보자. 지도 하나 볼게요. 안 그려도 됩니다. 자, 여기 누가 있죠? 38선 위에 북한이 있고, 여기 우리 남한이 있고요. 여기 이제 일본이 있고, 여기 누가 있죠? 소련이 있고, 여기 누가 있어요? 중국이 있어. 자, 봐봐. 아시아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누가 있어요? 북한 사회주의, 소련 사회주의, 중국 사회주의. 봐봐. 이 동북아시아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단 말이야. 그에 반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게 맞서는 이 자유주의, 자본주의 진영은 누구밖에 없죠? 대한민국이랑 일본밖에 없어, 아시아에. 그치? 근데 대한민국이랑 일본 사이가 어때요? 이거 완전 원수보다 더한 사이잖아. 그러니까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 아시아에서 저 소련, 중국,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로부터 맞서는 반공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반공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일본이랑 한국이 협력할 줄을 모른다는 거야. 미국이 바라는 건 이거예요. 저 북한, 소련, 중국 이 공산주의 빨갱이들로부터 우리 미국,
남한, 일본 이 세 나라가 삼각편대를 이루어서 저 빨갱이로부터 아시아를 지켜야 한다. 이게 미국의 구도였어. 한미일,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의 공동 안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라는 거였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압박을 넣어. 야, 한국, 일본 빨리 화해하고 우리 세 나라가 팀 먹어서 저 빨갱이로부터 아시아를 지키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둘 다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 박정희가 정권 잡고 나서는 미국한테 말하는 거야. 형, 그래, 형 원하는 대로 내가 일본이랑 관계 회복할게. 일본이랑 외교관계 협력까지 회복하고 형이 바라는 대로 한미일 공동안보체제 만들어줄게. 근데 대신에 형이 일본한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외교관계 회복, 우리 한국이랑 외교관계 회복하는 대신에 우리한테 돈 좀 주라 그래. 라고 딜을 건 거야. 미국은 손해볼 거 없죠? 그래? 해서 미국이 일본한테 말하는 거야. 야, 빨리 한국이랑 화해하고 너 한국 괴롭혔잖아 35년 동안. 한국이 지금 너네랑 외교관계 회복하고 싶다니까 한국 괴롭힌 대가로 돈 좀 줘.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일본도 미국 말을 무시할 수 없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랑 일본이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배경 보시면 이것까지만 하고 끝내야겠네요. 뭘 만들기 위한? 한국과 미국, 일본, 한미일 세 나라의 공동안보 체제. 이거를 형성하기 위한 누구의 요구? 미국의 요구. 이걸 이제 박정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랑 일본의 관계가 회복될 조짐을 보인 거예요. 자, 좀 더 하고 싶은데 여기서 양이 되게 많아요. 양이 많아서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내용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